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벌써 6차시예요. 6차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까지는 4차시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본 보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상품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종신보험, 그다음에 연금보험, 수요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보면 실비만큼이나 많이 가입들을 해놓으신 보험이에요. 그 암진단비, 아니면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게 암보험이 많으니까 암보험이면 다 암보험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도 팀장님들이 그 암 진단비를 한번 그 고객분들 중에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 진단비가 이게 많이 접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암 고객이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암 진단비는 어떻게 돼 있고, 암 진단비를 우리가 부자 분석을 하다가 암 진단비를 만났을 때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암보험, 첫 번째로 이제 암보험인데요. 암보험은 가장 기본이지만 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보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부동의 1위가 암이에요. 어떤 암이 됐든, 뭐 암이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뭐 생존율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사망할 때 사망하는 원인 중에 1위가 또 암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이 끊기는 거는, 음, 링크 신청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톡으로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장 쓰느라고 좀 잠깐 단식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암 진단비를 모르면은 우리가 실비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 보상 분석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암 진단비는 또, 암 진단비는 그또 실비보다는 또 간단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거의 정의나 암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거는 위암, 이건 대장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암 진단비가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변하는 거는 뭐냐면, 뭐 면책 기간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뭐 감액 기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요 몇 년 사이에는 또 감액 기간이 1년 있는 데도 있고 2년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감액 기간이 생기고 아니면 또 없어지고, 이런 그런 것만 약간씩 상품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지, 암이라는 건 암이 악성 신생물이고 C코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비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암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고객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암 진단비 코드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암은 C 코드로 시작해요. C로 시작해요. C211 22.1 뭐 이렇게, 하여튼 암튼 뒤에 영어로 알파벳이 C가 붙고 그 뒤에 숫자가 붙는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암이 다른 암이다. 그 정도는 아셔야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왜 C코드를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느냐. D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 소외감은 코드가 D코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고객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도 초기일 때는 D코드를 받지만, 이게 좀
뒤에 3기, 4기 이렇게 이제 심한 중대한 암으로 되면 C코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진단서를 받았을 때 코드를 보고 고객한테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한테 이 고객님 이거는 일반암으로 진단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단비 뭐 얼마 받으실 수 있겠네요. 3천만 원 받으실 것 같아요. 2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봐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그냥 암이면 암인 줄 알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암에는 일반암, 고해감, 특정암, 여러 가지 용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그냥 암이야. 고객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그랬을 때, 나 암 진단비 얼마 있어요? 라고 고객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조회를 해봤더니, 뭐 유사암은 1,000만 원이,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있고, 일반암은 5천이 있어. 그 진단서를 봤더니 이 사람이 유사암이야. 근데 그걸 5천이라고 안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근데 워낙 자주 보기도 하고, 암이 요즘에 진짜 흔해요. 많이 흔하거든요. 제 고객들 중에도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코드, D코드 정도는 구분할 줄 알면 고객들한테 상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진단비는 왜 중요할까요? 진단비는 그 실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주는 돈이에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보험금을 받지만 그건 결국 따져보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단비는 어때요? 내 돈이에요. 이제 진짜 받으면 내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비가 없다면 그걸 치료비로 쓰시겠지만 실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0%가 실비에 다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실비가 있는 걸 가정했을 때 실비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아유 실비 있어서 괜찮아. 뭐 치료비 낼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실비는 병원비예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때요? 큰 병에 걸리면 어때요?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한다고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대출 이자나 생활비가 안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일을 못해서 수입이 끊기면 그 생활비 매달 한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못 들어가도 3, 400은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는 거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건지, 아니면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자녀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뭐 친구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진짜로 내가 힘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인들한테 손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보험이 있어야 이분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도 다니시고 생활비 걱정 없이 또 뭐 남으면 진단비가 많았어. 그러면 뭐 보약도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프면서 오히려 치료하면서 여행도 다니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보험은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대로 보험다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진단비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은 치료 기간도 길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 보통 보면 우리가 아유 요새 암도 아니야라고 하는 대장암 같은 경우도 1년은 해요. 그러면 그분은 항암 치료를 하면요. 아무리 뭐 좋은 치료를 받고 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설계사들이나 뭐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잠시만요. 가능하겠지만 직장인들은 어때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꼭 출근을 해야 되잖아. 아침 9시까지.
8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계속 조퇴하고 뭐 병원에 항암 치료하고 가고 하러 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고객들이 이제 쓰러져서 119 타고 갈 때 가족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죽을까 살까, 이분이 큰 병일까 작은 병일까 그걸 걱정하지 않으세요. 치료비 얼마 나올까 걱정한다고.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들은 뭐 어때요? 요즘 의사들은 보험 있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어떤 치료를 할 때,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할 때 돈이 많이 나오는 치료는 돈이 많이 나온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할래 말래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치료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 암진단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해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 못하는 기간에도 내가 걱정 없이 지금처럼 똑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단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나 입원비는 요거는 퇴원을 해야지만 내가 먼저 병원에다 돈을 내고 받으실 수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는 건데 진단비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진단서만 나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비를 중간에라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암 진단비는 기본 구조를 보면 우리가 뭐뭐 있나 보면은 일반 암 진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 진단비가 있고 특정암 진단비. 이거는 회사마다 약간씩 말이 다른데, 고해감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특정암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 혈액암, 뭐, 골수암, 폐암, 이런 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진단암이 있는데요. 요거는 암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을 치료해서 5년 동안 이게 뭐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다 치료를 다 끝냈어.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재발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재진단, 재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발했을 때 받는 게 재진단 암이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용어가 2차 암이었어요. 2차 암. 네, 그래서 옛날 보험들은 보면은 이차암으로 돼 있는 것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차암이나 재진단암이나 같은 거다. 그런데 보통 뭐 재발을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 다른 부위도 있잖아요. 그 내가 지금 위암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이거 뭐 폐에도 암이 생겼네? 그러면은 재발이잖아요. 전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원발암 기준이에요, 지금 재진단은. 그랬을 때 그게 몇 년이 지나야 되냐. 최초의 암 진단 받고 짧은 데는 1년, 보통은 처음에는 2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1년 만에 개발을 해도 재진단비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재진단암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뭐냐. 전이암이 있잖아요. 전이암. 전이암은 어디서 옮겨가는 거죠. 암이. 새로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착한 암이라는 건 뭐야? 완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갑상선암 걸렸다고 해서 사망하는 분은 요즘에는 진짜 거의 90% 이상이 완치인데 이 또 한편으로는 이 갑상선암이 나쁜 암이에요. 어떤 점에서 나쁜 암이냐? 전이가 굉장히 잘 돼요. 이 갑상선암은 여자분들 암 중에서 거의 1위 하는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 치료는 잘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암에 비해서 할 수 있는데, 여자들 유방이나 자궁으로 전이가 잘 돼요. 임파선, 이런 데로. 그걸 타고, 호르몬을 타고, 전이가 자궁하고 갑상선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쪽으로 전이가 잘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전이암 진단비가 없다면 그러니까 재진단암에 전이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면 그걸 못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일반암은 원바람 기준이에요. 내가 자궁에서 만약에 암이 생겼다고 해도 그게 갑상선에 있던 암이 옮겨진 거다. 그러면 그거는 자궁암이 아니고 갑상선암이에요. 그냥 갑상선하고 상관없이 자궁에서 생겨야 자궁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개념을 고객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르마를 타준다고 하죠. 고객들한테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단지 사람들이 도장 분석할 때 초보나 아니면 그냥 대충 배우신 분들은 암 진단비 보면 그걸 그냥 다 더해요. 그래서 암 진단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포기하죠. 근데 그 암 진단비를 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하고 다른 보험으로 내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지금 저처럼 고객님 일반암은요 최초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네 가지를 유사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각각 받죠, 각각. 각각 받는데 그렇게 받고 이제 그럼 나는 일반암 걸리면 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가 된 상태라면은 일반암 진단비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드려야 되냐. 요즘 그 암이 통합암으로 나오잖아요. 통합암 진단비로. 그 통합암 진단비를 보면 순환계, 내분비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서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재진단이나 전이암도 포함하는 회사가 있고, 전이암은 포함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전이암까지 포함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전이암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싸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고객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진단 지급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고 진단만 확정되면 지급한다. 이거는 너무 쉽죠. 근데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며칠째부터 보장이 되나요?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91일의 개념이 언제가 기준이 나는 거죠? 이거 잠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치아보험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2년이 지나야 100%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뭐예요? 발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발치한 날이 2년 지나서 했느냐? 2년 전에 했느냐?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가끔은 그래서 고객님들이 임플란트만 그냥 2년 후에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는 그냥 미리 뽑아버려.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뽑아버려. 그리고 2년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청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100% 보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91일째부터 보장이 돼요.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암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 가입을 안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두 달치를 내고 안 진단을 받았다. 그럼 두 달치 받은 보험료 돌려주고 진단비는 안 주고 그 보험은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비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그다음에 항암 치료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90일 안에 진단을 받았으면 다 면책이에요. 그래서 91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암 진단 시에 91일은 언제가 기준이냐? 의사의 진단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가 그러죠.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90일이 안 지났어.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검사도 안 하고 90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암 보험이 없는 사람은.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며칠 안 남았으면 지금 검사하시고 검사 결과를 90일 지난 다음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 확정한 날이거든요. 검사한 날은 의사가 진단을 내린 날이 아니잖아요. 의사들은 검사도 안 해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확정적으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는 또 우리 설명 의무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알고 계셔서 고객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거를 되게 설계사님들도 팀장님들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90일이라니까 그냥 아예 90일 동안 병원을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병원 가셔도 되고요. 뭐 다른 것도 치료 받으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다 되는데 91일째 의사한테 확정 진단은 91일째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가입하자마자 면책 기간 지나면 바로 100% 주는 것도 있고 1년 안에 50%, 2년 안에 50% 주는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지금 생보도 이제 1년으로 많이 줄었던데 생보는 예전 암보험은 2년이 지나야 100%를 주는 보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손보하고 그 경쟁력, 상품 경쟁력 때문에 지금 손보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약관은 좀 달라요. 약관은 생보 약관하고 손보 약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 더 생보 약관이 쉽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경우가 있었다 아니면 뭐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장 분석할 때는 뭘 꼭 체크해 보셔야 되냐? 이분이 암진단비가 얼마인지. 암진단비 얼마 정도 가입해야 돼요? 그거 기준 혹시 있으세요, 팀장님들? 그 기준 1년치. 제가 뭐랬어요? 항암 치료 1년 정도 하는데 1년 동안 항암 치료할 때 일을 못하니까 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느냐? 1년치 생활비 또는 그 사람 1년치 연봉이 필요해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연봉이 5천인 사람은 암진단비가 5천 정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저는 약간 불만인 게 요즘은 뭐 로보소슬이나 중입자, 뭐 양성자 이런 치료들을 받으면 그 실비로 금방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거기 치료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암 진단비는 1억 이상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싸니까 그렇게 못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비갱신형으로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5천만 원은 10년 갱신형, 소멸성 이런 걸로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10년 안에 암 걸리면 불행 중 다행인 거고 안 걸리면 또 건강하셨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어디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리츠화재 그 보장분석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근데 메리츠화재는 보면 암진단비가 5천이 충분하다고 나와요. 5천이면. 그건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 지금은 그게
그런 중입자 치료나 이런 특수한 로봇 치료나 이런 신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진단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몇 프로 지급인가? 옛날에는 왜 보면 어떤 암보험에는 일반암 진단비 얼마, 유사암 진단비 얼마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옛날 조금 더 한 10년 지난 거는 그냥 일반암 진단비만 있어요. 유사암 진단비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 안 한 거냐? 안 한 게 아니고 그 일반암에 10%나 20%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안에 다 약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전막내암.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지 유사암으로 보장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DB손보 같은 경우는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장전막내암은 의사는 대장전막내암이라고 우리한테 말은 그렇게 해줬어. 근데 코드는 직장암, 결장암 요 코드를 내줘요. 그러면 직장암은 거의 유사암으로 그냥 다 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DB손보에 제 고객이 암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리츠랑 DB손보랑 둘 다 있었어. 현대해상도 있고 세 곳이 있었는데 다른 메리츠 현대해상은 대장전 그 직장암인데 일기였거든요. 일기. 네, 직장암 일기인데 두 곳은 일반암 진단비로 다 받았고 납입 면제 받았는데 DB손보만 대장전막 내암이라고 해서 유사암 진단비로 받고 납입 면제도 없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장전막 내암 또 생보도 유사암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내가 이 대장전막 내암을 팔려고 하는데 그 보험회사가 만약에 대장전막내암이 유사암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냐면 그럴 때는 고객님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하면 나중에 대장암이 걸렸을 때 일반암 진단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장전막내암이 일반암이면 그걸로 한 번 받고 끝나요. 다른 암이 걸려도 못 받으시는데 지금 대장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으면 유사암 진단비 받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게 걸리시면 그게 원반암이라고 하면 일반암 진단비로 한 번 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에 차이를 느끼셨나요? 우리는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상대 거를 해지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대장 전막내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된다. 조금 맞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전막내암을 팔아야 된다. 그럴 때는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재진단암은 포함되어 있는가? 연체 기간이 90일인가? 감액 기간이 1년, 2년 설명되어 있는가? 이거 다 설명은 돼 있어요. 그런데 감액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보험은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이미 뭐 납입한 지 5년, 6년 됐는데 이 감액 기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들어갈 때 감액 기간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만약에 고객이 못 들었다 민원 걸면 이게 바로 설명 의무 불충분을 해가지고 민원 해지의 원인이 되는 거죠. 팀장님들 민원 해지도 아시죠? 근데 실제로 고객들 중에 진짜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 중에 양아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을 양아치로 만드는 게 누구냐? 우리 동료들이에요. 설계사. 설계사가 고객을 양아치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면 당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요 사항은 고객들한테 꼭 뭐 내가 보장 분석할 때도 봐야 되지만 설명도 꼭 하셔야 된다. 네. 암진단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번에는 혈관질환 진단비로 한번 갈게요. 팀장님들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이거를 나는 구분할 수 있어. 근데
그 고객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고객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저는 백지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오늘 이 혈관 질환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백지를 가지고 가요. 백지를 요거 보이세요? 이거 화면이 제가 배경을 썼더니 보이 나온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철하는 파일이거든요. 여기다가 백지를 가지고 가서 고객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고객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풍선, 네, 풍선도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잠깐 노트를 좀 쓸게요. 어, 노트보드, 화이트보드를 쓰는데 제가 보시면 고객님 이게 뇌예요. 이게 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요만큼 한 10% 미만 요게 뭐냐 뇌 출혈이에요. 뇌출혈. 근데 뇌출혈은 뭐예요? 혈관이 터져야 돼요. 혈관이 터져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요 중에 또한 요만큼이 뭐냐?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뭐냐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또 뭐야? 얘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혔다가 피가 계속 흐르지 못해서 여기가 탁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시는 건데 이 뇌경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중풍 아시죠? 우리가 편마비가 오는 게 뇌경색입니다. 그 이 나머지는 뭐냐? 더 많은 이 나머지 이 다 포함한 이거를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칼라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요. 뇌혈관은 다 뇌혈관에 있는 건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뭐가 있느냐면요. 혹시 고객님 꽈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뇌혈관이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이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면 요게 이렇게 늘어져요. 혈관이. 그래서 요게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게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찌꺼기가 여기 자꾸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얘가 터져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해드릴 거는 저는 이렇게 꽈리만 생겨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가입을 해드릴 거예요. 이왕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시면, 그려가면서 하시면 고객들이 빨리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셔도 좋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엄청 잘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 고객들한테 이 병명을 아무리 읽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고객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 지주막과 출혈이 뭐고, 이 내 안에 지주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터지는 거. 근데 이 지주막하가 뭐냐면, 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충격이나 이런 사고에도 뇌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터진다고. 뇌출혈. 요것도 뇌출혈이고. 그쵸?
그다음에 요거는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라고 있죠. 이것도 뇌출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적으로 그 충격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 혼자 혈관이 터진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열공성. 이 열공성 뇌경색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건 특히 많은데 이제 가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뇌졸중이 왔다 가셨네요. 이렇게 뇌경색이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집에 어르신들 계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뇌혈관이 열공성 뇌경색이 왜 나오냐? 이 뇌가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허옇게 변해요. 이 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뇌가 뇌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뇌경색 환자의 저는 그 뇌 사진을 봤어요. MRI를 봤는데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사진 색깔하고 똑같은 약간 회색, 진한 회색인데 뇌경색, 혈관이 막힌 부위는요, 거기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힌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마비도 많이 오고 나중에 이 회복도 더 느려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뇌졸중이래. 그 뇌전증 있죠, 뇌전증. 그 뇌전증 같은 경우도 요게 기타 뇌혈관 질환에 들어가는 뇌전증이 있고요. 아닌 뇌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전증을 이라고 하면 진단서를 보시고 암처럼 똑같이 코드 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I60.1, I60.9 이거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점 D는 별로 안 중요해. 67, 66, 요 앞에 숫자까지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아실까요? 요거는 급성심근경색하고 뇌출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혈관이 막혔는데 어디가 막혔냐?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많이 막혔어. 그래도 아직 피는 돌아. 그러면 그게 협심증. 근데 그게 아예 꽉 막혀갖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뇌도 그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는다고 했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굳어요. 그래서 뇌나 심장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잖아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2시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병원을 가지 않으면 심장이 완전히 굳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계시던 노인분들, 네, 그 밤새 돌아가시는 게 급성심근경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다. 근데 협심증은 아직 붙지는 않았어. 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슴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가슴은 어디냐면, 명치 있죠? 명치, 그, 바로 위에, 예, 거기가 많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약간 심하게 체한 거하고도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을 이렇게 막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협심증은 본인이 걸어서 병원에 가요. 나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하고 병원에 가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은요?
119 타고 가요. 그러면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인데, 협심증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요. 그렇지만 협심증은 정신은 있겠죠? 근데 협심증도 스텐스 삽입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스텐트를 시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름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혈관 안에다가. 네. 그리고 관상동맥 외술은 이 현미경을 혈관에다 넣어서 막힌 그 혈전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현미경 수술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비관혈이죠. 비관혈. 관혈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눈으로 혈관을 보면서 피를 보는 수술이에요. 피를 보는 수술. 관상동맥 외술 같이 비관혈은 현미경으로 하는 거예요.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비관혈이에요. 아닌 비, 볼관, 피혈 해가지고. 아, 나 좀 유식한 것 같다. 그죠? 아,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급성심근경색이나 이게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허혈성 나왔고. 근데 심장에 있는 질병이 요 두 가지만 있지 않더라. 뭐가 있어요? 부정맥도 있고, 무슨 뭐 심근병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판막증도 있고, 심장막에 뭐 기타 질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뇌는 혈관이에요, 다. 혈관인데, 심장은 그렇지가 않더라.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그 피를 공급해주는 판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맥까지도 좀 보장을 해줘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심혈관 질환이고, 어떤 데는 요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해주죠. 심혈관 원 해가지고만 해주고, 특정 심혈관 질환이라고 몇 가지만 해주고. 그러니까 특정 심혈관 질환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예. 그거는 팀장님들이 미리 그분 거를 보장 분석을 할 때 그 회사, 그 상품, 이 특정 심혈관은 뭔지 별표, 약관 맨 뒤에 보면 별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병명이.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입한 걸 보장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설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관을 확인하거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좀 이제 잘 경력도 쌓이시고, 딱 보면 딱 알 정도가 되시면, 굳이 약관을 안 뒤지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팀장님들은 내가 모르는 상품을 봤다. 꼭 약관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관을 자주 보시고, 약관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지식이 쌓여요. 보험쟁이가 돼 가신다고. 그래서 약관을 보다 보면 저는 그때 이제 요즘 팀장님처럼 그렇게 바쁘지가 않았어요. 요즘 뭐 SNS도 하셔야지, 개척도 해야지, 콜도 해야지, 계약도 해야지, 막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계약하고 그 말일날 수금 관리만 좀 하면 별로 딱히 할 일이 없었다고요. 고객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어떡해요? 심심하면 약관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책으로 안 나오죠? 약관이. 예전에는 그 지점에 약관이 쫙 이렇게 상품별로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 중에서 그냥 궁금한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는 거죠. 보다 보면 내가 그 조회 시간에, 상품 교육 시간에 못 들었던 내용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 그 부분들은 그 지점장님들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고객한테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걸 안 해주느냐? 너무 많이 알면 보험 못 팔아요. 좋은 점을 알아야지 파는데 안 좋은 점까지 알아버리면 내가 고객한테 이걸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실은 그게 좋긴 한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지 뒤는 따지고 보면 안 좋거든? 보장 받기가 쉽지 않은 거야. 뭐 가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내가 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내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판매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지점장님들이 특히 신입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거, 안 좋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보장받기 어려운 거, 고객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고객들이 좀 태클을 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설명을 안 하시죠. 특히 GA는 어때요? 서로 우리 회사 상품을 팔게 해야 되니까. 혹시 팀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침마다 그 보험회사 그 교육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DB, 내일은 삼성, 그다음에 뭐 모레는 현대 이런 식으로 그 하잖아요. 지점장님들이 와서 하시잖아요. 그 교육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서로 너무 자기네 것만 좋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오늘 들어오니까 DB 거 진짜 좋네? 이랬어. 근데 그 다음날 삼성이 와서 얘기하는데 삼성 건 더 좋아. 또 그 다음날 저는 현대장 지점장님 오셨는데 현대 건 더 좋아. 그치 뭐. 그러면은 나중에 교육을 들으면 더 헷갈리시죠? 그죠? 맞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그냥 듣고, 그래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괜찮다는 그, 느낌이 오는 그런 상품들은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약관을 먼저 확인해서, 어, 이제 판매를 하고, 근데 진짜로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내가 좋은 상품을 내가 선택하고, 내 그걸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랄까? 그런 게 생겨요. 예, 우리 좋은 보험 뭐예요? 싸고, 보장 좋고, 그죠? 뭐 이런, 앞에 붙는 조건 없고, 암진단비면 그냥 암진단비지, 뭐 소외감, 유사암, 뭐 특정암, 이런 거 안 붙는 거 좋잖아요. 많은 약관을 요령 있게 보는 방법? 있죠.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 상품 공시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처음에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맨 상단에 위에 보면 공시실이라고 있어요. 그럼 공시실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험 가격 공시, 또 무슨 이율 공시, 뭐 사업비 공시가 아는데 그 중에서 상품 목록을 클릭하셔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여태까지 팔았던 거, 팔고 있는 거, 상품들이 쫙 나와요. 그거를 보험회사는 그거를 거기에다 공시실에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이제 그 약관을, 그 상품을 찾아서 약관을 열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읽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처음에 그 기본적인 약관 뭐 활용 요령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와. 그럼 그 목차에서 내가 보고 싶은 담보만 클릭해서 보실 수 있잖아. 페이지를 위에 이렇게 네모칸 지금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라는 그 나와 있는 숫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페이지를 쳐서 엔터 누르시면 바로 거기로 옮겨가요. 내가 지금 8페이지에 있는데 볼 거는 뭐 590페이지야. 그러면 590 치고 엔터 치면 거기로 간다고. 그럼 거기만 보세요. 그것만. 암진단비가 새로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시실 들어가서 또 그 담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시고 그 페이지만 들어가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나중에 머리 아파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편 단편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쌓이면 내가 다 알게 된다. 보험은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내가 말을 아라고 하는 거랑 어라고 하는 거랑 진짜 점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남이죠. 님하고 남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그런 개념들이 많으니까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도 확실하게 설명해 줄 거는 딱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고객이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표정이. 그러면 또 해주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그래서 그 고객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팀장님들한테도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 고객이 자기도 이제 지식이 하나 장착이 됐잖아. 자기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뭐 카더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가짜뉴스 막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잖아. 그 선무당들이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조금 들은 거 자기 보상 한번 받아본 걸 가지고 보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또 소개를 해줄 때도 자기가 반은 다 설명해갖고 가서 사인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고객 한 분을 그 설명을 잘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팀장님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야 고객이 이거 보장돼요? 그랬을 때 그거는 여기까지는 보장이 되고요. 이럴 때는 보장이 안 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요 혈관 질환하고 뇌출혈, 이 급성심근경색 같은 궁증 질환하고 이런 경증 질환을 설명할 때 더 확실하게 내가 선을 그어줘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뭐 지금까지 요거 이대 질환까지 했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그다음에 우선은 여기 보면 제가 오늘 교환에 상담 팁도 좀 넣어놔봤어요. 이게 지금 요걸 잘 보시고 보면 여기 뭐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석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뇌출혈만인지 뇌졸중인지 뭐 이거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고요. 뭐 신근경색 부작만 있는 경우에는 뭐 협심증이나 이럴 때는 못 받는다고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만 있어요. 근데 내가 협심증에 걸리잖아요. 옛날에 급성 심근경색만 있을 때 생각난다. 급성 심근경색 담보만 있을 때 허혈성 타지 않을 때 그땐 참 뭐랄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어서 보험금도 못 받아요. 근데 보험 가입은 또 안 돼. 그런 케이스들이 생겼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심증이 걸렸으니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협심증 때문에 안 된대. 지금이야 뭐 사면 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병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웬만한 병은 다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혈압, 당뇨만 있어도 막 가입 안 되고 이랬잖아요. 라떼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려면 난 항상 그게 생각나. 꼰대.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옛날. 역사 얘기하는 거, 역사. 그러니까 옛날 이런 상품도 있었다는 걸 팀장님들이 아셔야 고객들 보장을 보장 분석할 때, 요즘 최근에 1, 2년 사이에 가입한 보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저 꼰대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괴사라는 거는 심장이 봐봐요. 심장이 이렇게 판막이 이게 두 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뿜어 들어오고 붓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지만 죽지는 않았어. 골든타임을 지켜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렇지만 이분은 이미 이 심장이 이만큼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심장이 이게 돼요?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약을 먹어서 피가 잘 흐르도록 그 혈전용해제를 드셔야 돼요. 혈전용해제를 드시는데 이 혈전용해제가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묽어서 잘 흐르는 건 좋은데 이건 부작용이 뭐냐? 호피가 잘 나고 피가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 그 뭐 혈전이 많으면 그거를 좀 세게 먹어가지고 피가 팍팍 돌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 혈관은 이미 정상적으로 건강한 혈관처럼 이게 그 혈액이 돌도록 길이 빤빤한 아스팔트가 아니다. 이미 비포장 도로다. 그리고 어 이 급성심근경색이 걸렸다고 해서 뇌혈관 질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뇌혈관 질환 걸린 사람이 급성심근경색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혈전이라는 게 그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요만한 게 혈관을 타고 피를 타고 계속 같이 순환을 해요. 같이 순환을 하다가 넓은 데는 그냥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좁아진 데가 있어. 그게 심장이나 어디야, 거기 혈관, 그 뇌야. 뇌혈관이 좁아진 데를 내가 통과를 못하고 꽉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뇌경색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뇌는 그래도 괜찮아, 아직. 얘가 통과할 정도는 돼. 근데 심장 쪽에서 또 혈관이 좁아져서 얘가 뭐 통과를 못해서 막았어. 그런 급성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고객들한테 얘기하면 고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반 의사네, 의사. 막 이래요. 근데 웃긴 건요,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몰라요. 저 간호사 그 고객 처음에 계약할 때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맨날 병원에서 보는 게 환자고 의사잖아요. 반 의사잖아요. 간호사 선생님이면. 근데 모르더라. 진짜 병명도 저만큼도 모르시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간호사라고 쫄 거 없다. 그래서 그 정도 이 정도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이 두 개 다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급성 심근경색이 먼저 왔거든요. 그걸 이제 잘 치료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오게 멀쩡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께서 이 방송이니까 제가 언어 순화 좀 할게요. 이 분께서 이제 어, 한 3, 4년 지나니까 술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더니 한 신경영색 받고 한 7년 정도 지났나? 근데 어느 날 마비가 온 거죠, 이제. 본인도 이제 막힌 건지 모르는데 마비가 와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한 번 당해봤잖아요.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이건 보통 병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119를 안 부르고 제 차에 태워서 제가 또 그 심장내과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뇌경색이 걸리냐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뇌를 막으면 뇌경색인 거고 심장을 막으면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저 알아요. 그거에 딱 가서 진단 받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좀 계속 이제 놓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언제 이게 또 다시 막혀서 죽을지 모른대요. 병원에서 치료받아 죽는 사람들도 반은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객들이 좀 이해가 쉽겠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요거는 제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 게 있길래 이건 한번 제가 따와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술의 정의는 절단, 절제예요. 절단, 절제.
이게 절단, 절제가 뭐예요? 말뜻 그대로 하면 자르고, 그죠? 아예 바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상 제외하는 수술.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흡인,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거, 천자, 관을 꽂아서. 이 천자는 뭐, 어떨 때 많이 하냐면, 폐에 물이 차거나 공기가 찼을 때, 여기 살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신경 차단술. 요거 신경 차단술은 언제 많이 해요? 디스크 수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디스크 수술을 했대. 근데 고객들은 수술이 아니라고 해요. 시술했다고 그래, 시술. 그래도 저기 뭐야, 수술 확인서 가져와 보세요. 그럼 가지고 오면 신경 차단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신경 절제술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겉으로 보기엔 시술이라도 절제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죠. 응? 그 차이라고요. 예전에는 신경 성형술도 줬는데 요즘에는 또 뭐 안 준다고 보니까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성형술까지 줬었어요. 차단만 안 주고 성형술, 절제술 다 줬었죠. 그러니까 점점 보험회사에서 어, 그 보장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설계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고객의 권리도 찾고 내 권리도 찾을 수 있어요. 똑똑해져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뭐 검사하는 거, 진짜 수술에 정의하는 시술 나오죠. 시술. 이 체해 충격파 세속술은 언제 하나요? 그거 담석증, 담석증이 그 몸 안에 그 돌이 있는 거잖아요. 요도에. 그러면은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변에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은 그러기가 여자보다 쉽지 않대요. 그래서 충격파 세속술로 그 안에 몸 안에 있는 돌을 잘게 부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처음에 실비 부상할 때 이거를 수술비를 주느냐 마느냐 막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약관에다가 아예 딱 박아놨다. 창상봉합술은 뭐예요? 우리 찢어진 거 있잖아요. 베거나 어디 막 그 긁혀가지고 날카로운데 이렇게 베가지고 이렇게 그 꼬매는 거 있잖아. 꿰매는 거. 그거를 창상봉합술이라고 하잖아요. 창상이라는 게 그 피부가 찢어진 거를 창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절개 또는 배농술. 배농술이라는 게 뭐야? 고름 짜내는 거. 그죠? 보관 삽입술은 여기에다가 몸에다가 소변줄 이런 거. 예. 요 냉동 응고술 이런 거는 언제예요? 사마귀 뺄 때. 그죠? 뭐 파이프 이거는 뭐예요? 여자들 자궁근종 수술할 때 많이 하시죠? 하지정맥류 할 때 레이저 정맥 폐쇄술. 예. 뭐 레이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레이저로 한다고 해서 다 예전에는 레이저로 해도 수술비를 줬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것까지 수술로 보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이것도 여기다 딱 약관에다가 이건 수술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했다는 걸 어떻게 보상을 받냐?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했다니까 하는 줄 아는 거지, 우리가. 그지? 그러면 수술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도 내가 가입한 게 30만 원이면 30만 원만 주는 거죠.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는 다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액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액.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 정액. 담보. 그래서 정액 담보는 내가 가입한 만큼 줘요. 우리 그 보장구석 하다 보면 정액담보 조회하고 실손담보 조회가 따로 나오죠? 그래서 실손은 만약에 두 개가 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례보상하죠.
100만 원 나왔어. 그럼 A에서 50, B에서 50 해서 100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액은 어때요? 내가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어도 A에 500 들어있어 500 주는 거고 B에 500 들어있어 500 주는 거야. 합쳐서 1000만 원 주는 거야. 그게 정액보험. 그래서 생보에는 정액보험이에요. 생보는 정액보험이에요. 실손은 화재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요즘은 많이 이제 상품이 섞여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주로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병원비 영수증으로 주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실손담보라고 한다고요. 실제 손해만큼 주는 거. 내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이번에 병원비로 500만 원 썼으면 500만 원만 준다고. 근데 이게 암진단비라면 어때요? 내가 5천 들어있으면 병원비 500 나왔어도 5천 준다고.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해하시죠?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외래에서 수술해도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통원으로 수술해도 수술을 하면 주는 거고, 입원을 했어도 안 하면 안 주는 거. 내가 암에 걸렸어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 수술비를 안 준다고. 그 소리예요, 이게. 보시면 우리 잘 알죠? 종수술비가 원래 1에서 5종. 이거는 생보 쪽에서 주로 판매를 했던 건데, 이게 예전에는요, 왜 이렇게 생보 상품하고 손해보험 상품이 달랐냐? 이게 금융법이 생보에서 팔 수 있는 한도, 그 다음에 그 손보에서 팔 수 있는 상품, 요게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면 서로의 뭐랄까,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서로 이제 서로 그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 그 은행에서 계속 자기네도 보험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풀어준 게 방카슈랑스 적금은 팔 수 있게 풀어줬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생보에서도 손보 상품을 팔 수 있게 풀어놨고 약관을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 약관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생보 약관과 손보 약관이 달랐다.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일수록 팀장님들은 약관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아니면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그 지인 영업만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대충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어디였더라? 메리츠였나? 8종 수술비도 있던데요? 그쵸? 맞나요? 제 기억이? 예.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중대한 수술이에요. 중대한 수술. CI보에 보장하는 거고, 주로 중대한 암, 심장, 뇌혈관계 수술이다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이에요. 제가 안 풀어드려도 아시겠죠? 개도 머리 열고요, 가슴 열고, 배 열고 그런 수술을 중대한 수술이라고 해요.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거는 아까 그 혈관 수술도 현미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암도 로봇 수술 같은 걸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꼭 머리를 열고, 가슴을 열고, 배를 열어야지만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장천공이나 그런 장폐색? 뭐 이런 장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배를 열잖아요. 그죠? 뇌출혈 같은 경우도. 그럼 중대한 수술이잖아. 그게. 그랬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암진단비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못 받는 거죠. 그게 CI예요, CI.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술비 이걸 넣어야 되는데, 질병 수술비는 사실 요즘에는 30만 원도 안 넣어주지 않나요? 20만 원? 거기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고, 종수술비에다가 넣든가, 아니면 뭐, 몇 대, 특정 수술비, 뭐, 112대, 134대, 이런 수술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다 요즘 요즘 참 거시기한 게, 통원 수술비, 입원 수술비, 뭐, 대장 용종 제거 제외, 백내장 제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입하고 30일 이내 10%, 뭐 1년 이내 50%, 그런 단서들을 자꾸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이 수술비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되고, 안 넣어준 분들도 많아. 진단비만 넣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수술비의 필요성 꼭 확인하셔서, 네, 설명하셔서 수술비도 또 가입시켜야 된다. 수술비는 왜 필요해요? 진단비는 아까 생활비로 필요하다 했어. 수술비는 왜 필요해요? 수술도 비급여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상해 수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그 무통주사 있죠. 그것만 해도 비급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만 가지고 안 되고 실비만 가지고 안 된다.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객들이 되게 웃긴 게요. 저 한번 맹장 수술비 안 넣어줬다가 고객한테 욕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라 맹장 수술을 당연히 했을 줄 알았죠. 물어보지도 않고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맹장이 뭐예요? 충수염이죠? 충수염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그 병실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했나 봐. 나 이거 맹장 수술비 들었어? 그래서 아니 그건 없는데요. 질병 수술비만 있는데요. 했더니 아 그거 보험료 얼마나 한다고 왜 그걸 안 넣어줬냐고 원망을 막 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은요 참 웃긴 게 가입할 때는 싸게 싸게 아유 보험료 싸게 싸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막 딱 병에 걸리죠. 그러면은 설계사 원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때 좀 더 넣어주지. 왜 이거밖에 안 넣어줬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막 그 보험료 너무 싸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으면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설명을 쉽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술비는 병원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요거는 질병일 경우에요. 질병일 경우에 또 면책 기간도 중간에 있어요. 예전에는 3개월이었다가 6개월이었다가 지금 1년이더라고. 1년으로 면책 기간이 늘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똑같은 질병으로는 한 번만 해준다. 상해는 어때요? 한 사고당 한 번만 해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겠죠. 어. 대신 부위가 다르거나 사고가 다른 사고면은 또 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설명을 그분이 가입하시는 담보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거는 다 기본 표준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거 있잖아. 막막했다가 그래도 뭐 하나 딱 기준점을 세워주면 거기서 자꾸 변형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고객에 따라서.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 표준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팀장님들이 변형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반대로 진단비는 병원에서 진단만 받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크게 지급되는 거라 더 중요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진단비는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수술비가 싸다고 수술비를 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비하고 진단비하고 보험료, 만약에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해. 그럼 팀장님들은 어떤 거 들어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진단비를 드는 거죠. 진단비. 아, 진단을 받아야 뭐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진단만 받으면은 받는 진단비를 제일 먼저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비, 그 다음에 수술비,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예? 나이 많으면 진짜 비갱신형? 아니, 반대. 나이가 적으면 비갱신형을 하셔야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은 갱신으로 하시는데, 갱신 주기를 짧게 하셔야 돼요. 갱신 주기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20년 갱신형으로 해주잖아요? 비갱신형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이, 네네네. 그랬겠지. 아이, 또 설마. 그, 60이 넘으신 분들은 10년 갱신형으로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100% 소멸성으로 해주셔야 조금 싸요. 근데 그런 거는 어디 있어요? 아니면 100% 소멸성 전기나 그런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생보 쪽에 있습니다. 손보가 아니라 생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나 AIA 뭐 그런데 보험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는 아우 갱신 보험료 계속 오르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비갱신형을 나이가 많아질수록 갱신이 주가 되고 비갱신형이 보완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린애들은요. 무조건 비갱신형이지. 갱신형 들어주면은 나중에 좋은 일 하고도 욕먹죠. 응? 근데 엄마들이 이래요.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아유, 지금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나중에 크면 지가 알아서 들으라고 그냥 갱신형으로 해줘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지금 싸고 너무 좋죠. 3만 원이면 풀담보로도 넣을 수 있고 좋죠.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병이라도 걸리고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얘 보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아이들 거는 비갱신형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애들이라고 안 아파요? 애들 안 다쳐요?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객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뺨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고객한테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오늘 그이 암이나 뇌혈관이나 수술은 팀장님들도 아마 그 회사에서 많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 오늘 수업하고 상관없는 것도